엄마, 아빠 없이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엄마는 엄청난 운명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를 의지하고 믿어주는 자식 하나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죠? 사연자의 따님은 어릴 때부터 약간 신기 있는 말을 툭툭 뱉곤 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아이의 한마디가 엄마의 운명을 바꾸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들어갑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저 우리 집에는 왜 쌀독이 항상 비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 정도였죠. 엄마 아빠를 잃던 날,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어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엄마가 서둘러 집을 나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엄마 오늘 일찍 나가야 돼서 밥 못 챙겨준다. 아버지랑 일찍 들어올 테니까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고 있어. 알겠지? 엄마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문 밖으로 멀어지고 그게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영아, 아이고, 순영아, 큰일이야, 큰일. 아유, 네 부모님이, 아이고, 어떡하냐. 이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시며 그 후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게 된 사실은 부모님이 그날 길을 건너시다 트럭에 치이셨다는 거였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분 다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 이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언제 오세요? 아빠는요? 저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그때 이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있었지만 그들 역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삼촌 댁에 가서 지내보려고도 했지만 삼촌이 일 나가셨을 때마다 숙모님은 눈치 주시면서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순영이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애들 먹일 밥도 부족해져. 결국 저는 다시 빈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자기 일에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마주쳤을 때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너 오늘 밥 먹었니?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직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들어가시더니 찬밥과 김치를 한 접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걸로 배라도 채워. 아휴, 어린애가 굶으면 어쩌니? 그날 저는 찬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니 부모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며칠 뒤 집에 남은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동네 식당 뒤로 몰래 갔습니다. 식당 뒤편에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들이 담긴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어차피 버리는 음식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갑자기 식당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얘!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조금만 먹으려고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 주인은 처음엔 무섭게 화를 내셨지만 제 말을 듣더니 잠시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와. 이거 먹어. 그분은 저를 주방으로 데려가 식은 국밥 한 그릇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그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천천히 먹어. 목 맥혀. 식당 주인의 그 한마디는 저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 식당 뒤로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남은 음식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가난한 저를 놀리는 걸 재미로 삼았습니다. 야, 너 어제 또 식당 쓰레기통에서 밥 주었다며? 아, 냄새난다, 냄새. 집에 물도 없냐? 그 아이들의 놀림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싸워봤자 더 심한 놀림만 돌아왔으니까요. 어느 날은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몰래 빼앗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네 아주머님들이 주신 김치 조각과 밥 몇 숟가락이 전부였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네 도시락이야? 와, 진짜 가난하긴 가난하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해. 그거 내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이래? 하지만 아이들은 비웃으며 도시락을 던져버렸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흩어진 걸 보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가난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버텨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던지 저는 어릴 적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공장에서 기계 정비를 하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 공장에서 청소일을 하며 간신히 끼니를 잇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던 날 그는 제게 작은 친절을 건넸어요. 이거 그쪽에서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가 내민 건 제 낡은 노트였습니다. 누렇게 변한 노트에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세웠던 계획들과 일자리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노트를 받았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서 정말 잘 버텼다.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의 따뜻한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외로웠던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네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의 말은 제게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시댁의 냉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널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구나. 너 같은 계집애가 우리 집 문턱을 넘는 게 영 찜찜하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웃어 보였어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 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밥을 이렇게밖에 못하니? 정말 너는 살림에 재주가 없구나. 하긴 뭘 배웠어야 말이지. 아니, 우리 집에 재앙이 들어온 것 같아. 네가 들어오고 나서 잘 풀린 일이 하나도 없어. 어느 날은 아침밥을 차리던 중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국이 끓어 넘쳐 바닥에 약간 떨어졌는데 그걸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집안 망신을 다 시키네.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날부터 이런 일이 계속돼. 아휴, 내가 당장 무당을 찾아가야겠어. 저는 당황한 채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 실수였어요. 다시 깨끗이 치울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무당을 찾아갔다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얘가 박복감 팔자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될 거란다. 아휴. 그 말을 들은 남편조차 아무 말 없이 저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며 밥상을 치웠습니다. 차별은 시어머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다른 식구들도 저를 무시하며 심지어 물 한 잔도 저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의 종이잖아요? 맞죠, 엄마? 그 말에 시어머니는 크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지. 이런 거라도 해야지 밥 먹지.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 않니?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식충이 돼선 안 되잖아. 그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졌지만 저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없잖아. 네가 조금만 더 잘하면 다들 좋아하시겠지. 아직 그 정도가 안 됐으니 그러시겠지. 그렇게 숨막히는 나날 속에서 제게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온 건 제 딸의 탄생이었습니다.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의 탄생으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더 많은 책임과 고통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어떻게 애 하나 낳아도 딸을 낳냐고. 장손을 낳아도 예뻐할까 말까 하는데 으이구. 얘! 애 보는 것도 네 일이고 밥하는 것도 네 일이야. 애 본다고 집안일 소홀하고 그러면 되겠니? 그게 다 네가 할 도리 아니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를 바라보며 웃을 때마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딸이 저를 보고 웃으며 라고 부르던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제 삶에 작은 희망이 싹 텄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의 냉대와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제 딸의 웃음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희망조차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남편의 변심과 배신은 제 삶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4살 무렵부터였을까요? 딸은 마치 어른처럼 저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옆에 있다. 그 작은 손이 제 눈물을 닦아줄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를 위안과 동시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나보다 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 딸의 특별함은 시댁에서도 곧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아이는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골동품 항아리가 깨질 것을 미리 알아맞힌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거 거기 두면 깨질 건데? 시어머니는 손녀의 말을 무시하셨고 어느 날 놀랍게도 그 항아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은근히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장에 가지 마. 나쁜 일 생길 거야. 그날은 장날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의 말을 듣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터에서는 큰 화재 사고가 일어나 몇몇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는 시댁에서 신기 있는 아이로 불리며 특별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특별함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제 딸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그 시기쯤 남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툭하면 늦게 들어오거나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한숨을 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 그의 말투와 행동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제 불안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딸의 말은 저에게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변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잦아졌던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잠든 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요. 그날 이 사람은 또 외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도 통화가 되지 않아 오후에는 결국 남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한 씨 아내인데요. 통화가 안 돼서요. 회사에 있을까요? 상대방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한영주 사원과 자주 함께 본사에 나가시는데요. 오늘도 오전부터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직감적으로
잘못됐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남편의 차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 주머니에서는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영수증을 들이밀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래처 사람들 만났을 때 쓴 거야. 왜? 나 못 믿어?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거짓말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그를 추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거짓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뒤 그 한영주 씨와의 불륜 사실을 제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의 말은 냉정했고 감정 하나 없이 저를 밀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우리 딸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울먹이며 묻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물 같은 딸은 네가 키우면 되잖아. 나 이제 좀 자유롭고 싶다. 응?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가 딸까지 버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이 사람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 필요 없다며 더욱 부추기셨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딸은 제 옆에서 조용히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 엄마는 엄청난 운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 딸이 제게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이겨내자.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남편과의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어쩌면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제는 내가 내 딸의 엄마이자 아빠니까. 우리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새로 구한 낡은 월세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록 반지하층의 작은 집이지만 딸과 함께라면 어디든 우리만의 천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도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한 뒤 집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매달 주기로 한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남편이 사내 직원과 바람 피우면서 빼돌린 회사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둘의 관계와 자금 유용을 아는 공장 직원들이 저를 도와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생계를 책임질 일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한때는 시댁에서 얹혀 살며 얻어먹었던 밥 한 끼가 이제는 저 혼자 두 몫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밥 먹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하지? 딸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묻곤 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응. 제 말에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은 언제나처럼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딸은 단순히 저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저를 도왔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어렵게 시작한 작은 가게에 손님이 거의 없었던 날 제 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한테 말 좀 걸어봐봐. 딸이 가리킨 곳에는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딸의 말대로 그 사람에게 안녕하시냐, 장사는 잘 되시냐, 반갑게 인사말을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가게 운영을 잘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제 속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게 되자 그 사장님이 대뜸 물었습니다. 혹시 장사하시면서 어려운 점 없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장님은 제게 장사 노하우나 홍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장님은 시간이 들 때마다 저를 찾아주시고 제가 모르는 가게 운영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이것저것 했더니 신기하게도 단골 손님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의 작은 조언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똘똘한 딸과 함께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회사 회장님께 그것도 직접 알리게 된 겁니다. 회장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게 증명되면 내가 책임지겠지만
허튼 소리라면 감당할 수 없으실 텐데. 저는 딸과 함께 모은 증거 서류들과 사진들을 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자금의 내역과 그 사용처가 담긴 문서였고 격리 직원과 낮에도 드나들던 모텔의 출입 장면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증거 자료를 살펴보시더니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나.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도둑놈들을 계속 키울 뻔했군.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회장님께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작은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의 도둑 연놈들은 잘려서 백수가 되었고 말이죠. 회장님이 작은 성이라고 주신 보상금은 저희에게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저와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현재 점점 늘어가는 손님들을 위해 가게를 확정하고 딸과 함께 지하 월세방을 벗어나 햇빛 가득한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졌지? 이제 우리 엄마 맘껏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 우리 이제 웃으며 살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지금 저는 딸과 함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받고 있고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우리 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딸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가에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겠지?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너도 항상 엄마 옆에 있어줘. 우리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목에 박힌 가시 같았던 시댁과 남편을 빼낸 후 우리 앞에 나타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제 딸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